임신을 해도 그렇고 육아를 해도 그렇고 처음 겪는 몸의 변화나 직접 겪기 전까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많은 초보맘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갑자기 생기는 돌발 상황에 힘들 때마다 딱딱 찾아볼 수 있게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책장에 놔두고 결국 유튜브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만 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뽕 뽑을 수 있는 1000% 활용법, 도움됐던 부분 말씀드릴 테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혹시 아직 마음에 드는 책이 없는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이 책인데요. 책 표지만 봐도 다들 집에 있어서 아실 수도 있어요. 진짜 육아 베스트셀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임신부터 육아까지 쭉 펼쳐져서 다양한 것 같아요. 약간 교과서 느낌인데요. 이 책은 일단 크게 임신, 출산, 육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임신 파트는 출산 예정일 계산하기, 임신부 지원제도, 보건소 활용하기 같이 임신에 대한 기초 정보 파트와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개월별 임신부의 신체 변화와 태아의 성장을 알려주는 파트, 임신부를 위한 운동, 태아를 위한 식단 등 건강한 임신 생활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마 임신하시면 대부분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쭉 알려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출산 파트는 출산 준비와 자연분만, 제왕절개, 유도분만 같은 분만 정보 파트와 출산 후 산후조리 가이드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육아 파트는 신생아 키우기, 모유 수유, 신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의 아기 돌보기, 배변 훈련, 수면 습관 같은 육아 기초를 알려주는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책은 사전처럼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각 개월수마다 해당 부분을 찾아서 보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고요. 이제 막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의 변에 관해 알려주는 파트랑 개월수별 육아 기초를 알려주는 파트를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서 키우고 있어요. 우선 이제 막 임신하신 분들은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각 개월수별로 태아의 성장 발달, 엄마 몸의 변화, 이달의 건강 수칙, 이달의 정기검진,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다른 여러 정보를 주는 것보다 그냥 이걸 보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신 3개월을 보면 태아의 성장 발달에 얼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태아기가 시작된다. 엄마 몸의 변화에는 허리선이 변한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질 분비물이 늘어난다. 이달의 건강 수칙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알코올, 카페인, 약물의 복용을 피한다. 유산하기 쉬운 시기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등의 제목으로 간략하게 어떤 발달과 증상들이 있는지, 어떤 것을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매달 산부인과 검진을 가기는 하지만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가다 보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괜찮은 건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잔잔한 증상일 때는 이걸로 병원을 가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찾아봤는데 내가 느끼는 변화가 전형적인 해당 시기 임신부들의 증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 친구한테도 물어보기 민망한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3개월 정기검진은 초기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태아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서 태아 발달 정도를 체크하고 후두 경부를 촬영해 목 뒤 두께를 잰다는 것도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그냥 병원 가서 이런 정기검진 해요 하고 딱 듣는 것보다 미리 알고 가면 주치의분께도 좀 더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좀 빠진 거를 챙길 수도 있어요. 또 임신 3개월 생활법 체크리스트에는 땀과 분비물이 많으므로 따뜻한 물로 하루 1, 2회 샤워하고 손발도 자주 씻는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리는 등 허리와 배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한다. 배가 불러오면서 요통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져 균형을 잡기 어려우므로 굽이 낮고 넓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와 같이 되게 상식적인 것 같으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더라고요. 출산 자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정보가 병원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지인들한테서도 참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제왕절개 과정은 사실 유튜브에도 브이로그 영상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비슷하지만 병원마다 절차의 순서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가장 참고하기 좋은 건 출산 예정 병원에서 최근 출산한 분의 블로그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런 글들이나 영상에는 적나라하게 제왕절개를 하는 과정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제왕절개분만 미리 보기처럼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복부를 절개하고 태아를 꺼내는구나. 감을 좀 잡을 수 있었어요.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 예상 못한 고통에 대해 엄청 불안해해서 어떤 과정이 실제로 제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대충이나마 보고 예상할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이런 사진 자료는 어디서도 잘 볼 수 없어서 저 같은 성격인 분에게는 출산 방식에 따라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출생 당일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아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산모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연분만을 했어도 우는 아기를 잠깐 안아보고 그 이후에 보는 건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각종 기초검사 등을 다 마치고 난 뒤거든요. 저는 이때 그 사이에 아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분만실에서 뭘 하는지, 신생아실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리얼하게 보여줘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참고로 분만실에서는 이제 왼쪽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실로 인계돼서는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혹시 이런 거 저만 궁금한 건 아니죠? 또 육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특히 첫 아이일 때 이 책이 진짜 의지가 많이 돼요. 말로 소통이 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보고 뭔가 다르다 싶을 때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어느 날 아기 변이 평소보다 양도 많고 묽고 색도 좀 다른 것 같아서 꺼내서 아기 대변 파트를 찾아봤는데 아기 대변 관련해서 육아 파트에 색깔이나 물기 정도까지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 너무 반갑더라고요. 변 색깔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고 그날따라 양도 엄청 많았어서 설사인가 놀라서 책을 봤더니 4개월 혼합 수유를 하는 경우 변의 사진을 봤는데 저희 아기 변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양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달라진 색깔의 양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던 거라 별일 아니구나 싶어 마음이 확 안정이 되더라고요. 이 책도 표지만 봐도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유튜브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우리 동네 소아과 채널을 알게 됐고요. 도움되는 영상들이 많아서 구독을 하다가 이분들이 낸 책을 알게 됐는데 목차를 봐도 리뷰를 봐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장바구니에 넣은 책이에요. 이 책은 아기를 신생아 때부터 60개월까지 시기를 나눠서 각 시기의 발달 과정, 수유, 식사, 수면, 배변, 그리고 아토피, 변비, 낙상사고 등 부모들이 흔하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해당 시기에 놀아주는 방법, 육아가 편해지는 핵심 육아 상식, 아이의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한 5가지 조건 등 소아정신과 칼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육아책이에요. 간지러운 부분을 아주 딱딱 짚어서 긁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해당 계월수로 진입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해당 파트를 쭉 정독하면서 수유, 식사, 수면, 발달 과정 등을 체크했고요. 열이 나거나 아기가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각 파트를 찾아보고 대처했어요.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 특히 제가 진짜 도움됐다 싶은 부분은요. 일단 알레르기 부분이에요. 이유식 시작하는 6개월 이후 시기부터는 아마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유식 알레르기일 거예요. 아기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제 심리 상태에 우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는 뭐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에 대한 플랜 A, B를 마련해놔야 그나마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일이 안 일어나면 기분 좋아지는 건 덤이고요. 일단 책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도 아기가 컨디션이 좋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기가 애매할 때, 얼굴과 목 주변, 특히 입술이 붓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힘들어할 때, 발진이 생기면서 심하게 보챌 때 등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때가 각각 따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기도 밥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 한쪽이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좋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해서 책을 찾아보니 병원에 꼭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증상을 꼭 사진 찍고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먹고 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났는지 가려워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억을 되새겨보니 새로운 재료인 표고버섯을 먹인 지 셋째 날이었거든요. 첫날에도 살짝 볼에 빨간 부분이 있었는데 한창 침을 흘리던 시기라 침독인 줄 알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30분 정도 지켜보니 알레르기가 다시 가라앉았고 1시간 넘게 지나니 거의 사라져서 병원을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당 증상에 대해서 사진과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현재까지는 먹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 책에서 당장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한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보였으면 바로 병원을 갔을 거예요. 이때도 정말 교과서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긴 했고 아주 든든했어요. 또 사실 엄마들, 특히 첫 아이에 대해서는 열에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조금만 열 나는 것 같아도 괜히 더 걱정하게 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어떨 때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지,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해열제를 먹이는 기준은 체온이 아닌 아이의 컨디션이고, 해열제는 열을 정상 체온까지 떨어뜨려 주지는 못해도 아이가 불편해하는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아기가 39도여도 잘 놀고 잘 먹는다면 굳이 해열제를 먹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열 나는 아이는 옷을 다 벗기거나 몸을 물로 닦아주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열이 날 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으니 양말 신기고 배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얇은 소재의 옷을 입히라고 나와 있어요. 이마에 물수건 올리거나 몸 닦아주는 거 많이들 하시는 건데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아기가 예전 예방접종 때 열이 나서 물수건으로 밤새 이마 닦아주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때 아기를 푹 자게 해줬으면 잘 자고 일어나서 체온이 내려갔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파트에도 100일 미만 아기가 38도 이상 열이 난다든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한다든지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잔다든지의 상황에서는 병원에 꼭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서 어떨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떨 때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어 아기가 열 날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난 영상 주제로 가져온 적이 있지만 아기 대변 상태는 아기 건강 확인을 위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아기는 또 약간 변비기가 있어서 제가 아기 변에 대해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떨 때 아기가 변비라고 봐야 하는지 브리스톨 대변 척도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변비의 정도를 나눠서 알려주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수분량을 늘리고 이유식 재료를 바꿔보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섭취량을 늘리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러고도 아기가 계속 변 보는 걸 힘들어하면 초기에 치료해야 짧은 기간의 치료가 되니 꼭 빨리 병원에 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더 도움이 됐던 포인트는 변비약 먹이기가 찝찝해서 병원 진료를 미루기보다 병원에 빨리 가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게 좀 와닿았어요. 다행히 저희 아기는 병원에 갈 정도의 변비는 아니었지만 만약 가야 했다면 변비약 먹이기가 좀 찝찝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부모 마음을 정말 잘 간파하고 있어서 진짜 육아 선배에게 물어보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아기가 브리스톨 대변 척도에 따라 변비기를 보일 때는 고구마나 사과, 푸른 등을 더 먹여보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어요. 자세한 건 지금 나오는 추천 영상 참고해주세요. 아기 적정 식사량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초보 엄마면 일단 얼마큼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에 대해 시기별 하루 적정 수유량에 대해 알려주고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하루 적정 이유식 섭취량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생후 12개월부터는 유아식 시작 시기라 1일 권장 섭취 칼로리와 하루에 밥, 고기, 채소, 과일, 유제품 등을 어느 정도 양으로 먹여야 하는지 알려줘서 얼마 전부터 저희 아기도 유아식을 시작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읽은 부분이에요. 유아식이야말로 이유식과 다르게 부모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거라서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도 참고하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열 났을 때나 알레르기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빠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 아빠들께도 완전 추천하는 책이에요. 별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평소에 엄마 아빠 둘 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막상 아기가 아프거나 열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좀 더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엄빠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대처가 가능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김수연의 아기 발달 백과까지 추천드리긴 했었는데요. 고르기 힘들긴 했지만 미니멀리스트의 마음가짐으로 2권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대백과는 임신 파트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임신 시기부터 책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임신하시면 임신 출산 육아대백과를 먼저 사시고 출산 후에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대백과는 필수로 추천드려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은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라도 아빠도 같이 읽어두면 아기 열 날 때나 알레르기 반응 등 갑작스럽게 대처해야 할 때 더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김수연의 아기 발달 백과는 아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발달 과정도 다뤄주면서 그때그때 아기에 대해 챙겨줘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먹을 것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병원 가야 하는 것이라든지 등등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과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진짜 갑자기 너무 늦은 시간에 아기가 아프거나 병원도 가기 전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될 때 찾아보거나 발달 시기마다 도대체 뭘 해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미리미리 알고 있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독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바쁘고 힘이 들 때 정말로 손쉽게 답만 딱딱 알려주는 의지가 되는 책이에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견이 분분한 유튜브나 맘카페보다 먼저 한번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루지 못한 많은 주제들도 이 책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함께 화이팅해요.